르네상스 시대 이제 원근법을 가장 잘 사용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고의 만찬. 저게 이탈리아 산타마리아에 있는 수도원에 식당에 걸려 있어요. 한 벽 자체가 저 최고의 만찬이에요. 어머, 벽화예요? 네. 이게 벽화였어? 벽화고 이제 아까 그 소희 배우님이 말씀하신 해반죽 마르기 전에 흠뻑 하는 걸로 했어야 되는데 다빈치가 새로운 기법을 이제 도입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 보존이 잘 안 된 케이스죠. 실제로 식당에서 어느 지점에서 딱 보면 식당이 저기까지 쫙 연결돼 있어 보이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우리 식당에서 그렇죠. 식사를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때는 마술과 같은. 근데 지금 너무 저 안타까운 건 저 밑에 지금 볼록 나온 게 저 문이에요, 문. 저기 그러네. 원래 문이 달 곳이 아니었다가 하도 통행이 불편해서 저기다 문을 뚫었다는 거예요. 문을 좀 낮게 해놓지. 그러니까 키가 있으니까. 근데 저 역사적이고 세계적이고 중요한 작품을 문을 뚫었대요. 그 다음에 수원에서. 세상에.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도판으로는 전해지지 않는 것이 있다. 원본을 봐라. 계속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뭐 고흐 그림도 그냥 이렇게 도판으로 보면 색칠만 보이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물감이 막 진짜 덕지덕지 막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입체 거의 3D 거의 동영상처럼 느낄 수 있는. 특히나 이런 저는 진짜 공간이 필요한 곳은 그 공간에 가면 더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원근법 쪽 관련해서 그 피렌체에 있는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에 삼위일체 그림을 보러 갔었거든요. 나 미치겠다. 거기서 향수만 사왔는데. 비누. 저는 향수를 못 사왔어요. 아니, 난 한 20개가 넘게 있어요, 요즘. 근데 거기 그게 있다고? 저희 가면 교회 안에 이제 쭉 저런 그림들이 쭉 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막 찾아봤죠. 이거 마사추어 그림이 있다는데 하고서. 근데 막상 보면 색이 좀 바래서 깜짝 놀라진 않아요. 처음 보면은 아 그래 이거 원근법이 처음 쓰였다는 그림이니까 원근법이 뭐 있긴 있네 이런 느낌으로 보다가 좀 약간 실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서는 저 그림 보시면은 아래 보세요. 그림 아래에 이렇게 네모나게 재단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이게 지금 재단화라 그래서 재단 위에 그린 그림이라 보통은 재단이 있고 그 위에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잠시 후에 깨달은 거는 저 재단까지 그림이라는 사실을 처음에 몰랐거든요. 재단이 그림이다. 그림이에요. 재단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아 이건 뭐 그냥 그 유명한 그림인데 좀 색이 바래서 좀 느낌이 덜하네. 그리고서 옆으로 이동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 재단도 그림이었잖아. 근데 이게 정말 오래된 그림인데 그래서 정말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진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그림들은 가서 봐야 돼요. 이 책을 쭉 보다 보면 그 미술가의 위상, 뭐 역할 이런 것들 쭉 변화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르놀피니의 약혼. 예, 여기 보면 얀바네이크의 이 그림, 유명한 그림. 나 이거 본 적 있는 것 같아. 이게 역사상 처음으로 그러니까 일상의 사건을 그리되 저 뒤에 거울에 보면 자기 모습이 그려져요. 희미하게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그리고 거기에 그 얀반 에이크가 입회했노라. 그리고 그 위에 사인까지 해놨죠. 그러니까 약간 목격자이자 증인의 역할을 현실 세계에서 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기록에 남긴 한 사건과도 같은. 아마 이런 역할은 나중에 되면 이제 사진에 의해서 대체되는 역할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지만 원근법의 절정인데? 네, 미술의 역사에서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근데 이 그림 속에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다고. 저 그림은 미술사학자 중에서 파놉스키가 이거에 대한 연구를 기가 막히게 해놨거든요. 이게 바로 방금 그림으로 그려진 결혼 증명서라고 전 얘기를 합니다.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결혼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기 침대 머리맡에 보이는 그 나무 조각을 보게 되면 성녀 마가렛이에요. 어린 아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성녀예요. 그리고 손의 자세나 이런 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중요한 의식을 하는 거라고 해석을 했고 이게 거의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파놉스키라는 유명한 연구자가 얘기했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했으면 사람들은 다 오케이 하고 넘어갔는데 최근에 뭐가 나왔냐면
이 부인이 요 직전에 죽은 걸로 나왔어요. 직전에 죽었다고? 아, 이 이거는 그림 조사해봤더니 1434년인데 1433년이나 이쯤에 그의 부인이 죽은 걸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 그림은 재혼하는 거에 대한 그림일 거라고 해석을 또 했는데 최근에 새로운 해석이 나온 건 저 그림이 굉장히 신비로운 게 촛불이 딱 하나 있는 거거든요. 아하. 이게 이제 오. 성스러운 성령이 이야기를 갖다 주도하는 것처럼 성령을 하나 넣어줬는데 반대편 부인이 있는 쪽에도 초가 있었던 거예요. 왜 꺼졌어요? 다 들어간 거예요. 이건 약간 그렇게 볼 수 진짜? 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굉장히 자세히 보시면. 무슨 영혼 결혼식 하는 거. 이거 무슨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셜록 든다라는 홈즈인데 이거? 거예요. 죽은 부인에 대한 애도와 기억 이 어느 게 맞는 건지 잘 모를 나 정도로. 그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초를 굳이 꺼진 거를 이렇게. 너무 사랑해서 예, 곁에 두고 싶은데 재밌네요. 그림으로라도 다른 별스런 자료가 아니라 이 그림 안에서 막 이렇게 세밀히 읽은 참고해 있는 걸로 거잖아요. 관찰한 걸로 이론을 펼치는 만약에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한 이런 역할은 사진에 의해서 대체제조라는 말이 될 자리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걸 사진으로 합성하면 되게 기괴해지거든. 돌아간. 근데 그림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 예술의 차원에서. 미술사 발전에 또 다른 공헌을 한 그림 하면서 여기 조르존의 폭풍우 얘기를 중요하게 하더라고요. 우와, 저 뭐, 너무 잘 그렸다. 작가가. 근데 이 그림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지 하는데 저 뒤에 보면 막 약간 그 구름과 막 번개가 이렇게 보이는데 뭐 이를테면 모나리자 뒤에 있는 그런 배경이 아니라 저거 자체가 이 그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아,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 네. 현상이. 이 책이 계속 이제 어떤 미술가들의 활동을 선배들이 못한 걸 내가 해보겠다, 뛰어넘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저 윌리엄 터너의 눈보라 속의 증기선 그 그림을 이제 보여주는데 폭풍우 속의 어떤 실루엣 정도만 그렸는데 그 전에 구체적인 대상을 그리던 거하고 딱 선이 갈라지고 아, 이 윌리엄 터너 이 사람이 뭔가 새로운 지대로 나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고 실제 터너는 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폭풍우 속에서 배에 자기 몸을 묶고서 4시간 동안 관찰을 했어요. 대박. 아 진짜로 실제 폭풍우 속에서 폭풍우를 보게 되면 네. 아마 저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대상이 막 그냥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토하느라 정신 없었겠죠. 진짜. 하지만 그림을 그려야 된다 생각이 있다면은 토하면서도 봤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정말로 네. 보는 대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를 온몸으로 실천한 진짜 멋있는 그림이에요. 방금과 같은 그 새 그림을 만약에 조르조네의 그 폭풍우 템페스트를 놓고 그 다음에 터너 그림을 놓고 인상파 그림을 놓고 보면 아 자연을 계속 이렇게 그리려고 했던 계보가 아마 확연히 느껴지실 수 있어요. 소희 씨도 이제 빛의 사용법에 따라 그림이 달라진다고 느낀 게 뮬랭 드 갈레트의 그 무도회라는 작품. 르누아르를 원래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여자분 얼굴을 보면은 네네. 코를 기준으로 위쪽은 그림자가 지어져 있고 아래쪽은 햇빛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명확하게 되게 보이고 그 뒤로도 보면 그 나뭇잎의 모양에 따라서 그림자 지는 것들이 바닥이라든지 뒤에 있는 사람, 배경에 있는 사람들에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인상주의 사조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때 나타난 변화를 좀 제일 크게 보여주는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색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게 됐는데 강력한 색채하면 반 고흐가 떠오르신다고. 저는 사실 그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 왜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는지 사실 이해를 못했거든요. 좀 칙칙해 보이고 인쇄된 걸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오르세 미술관을 모네 그림을 너무 보고 싶어서 여행 갔다가 들렀었는데 온 김에 그냥 그것도 있으니까 보고 가야겠다 이러면서 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달라? 네, 진짜 도판으로 봐서는 절대 그 느낌을 이해할 수 없다를 이 작품으로 처음 느꼈어요. 너무 예쁘고 이게 이 묻힐감 입체감이, 네, 입체감이 절대 사진으로 담길 수가 없어서 아, 이 그림 진짜 사고 싶다. 사서 걸어놓고 싶다. 아이고 또 대담하다. 일시불까지는 아니어도 옆에 가능하잖아. 가격이 붙어있나 한번 이렇게 보고 그 정도로 진짜 예쁜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이. 진짜 꼭 봐야 돼요. 고우 고우는 도판으로 정말 보면- 가서 봐야 돼요. 네, 저도 그 고우를 가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그림 그릴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붓으로 물감을 푹 찍은 다음에 물감을 이만큼 묻혀서 그냥 폭폭 그린 것 같이 이게 3차원이에요. 이게 물감이 그 붓질한 자국이 그냥 다 그대로 이렇게 말라 있어서 오돌도돌하게. 사실 아까 저 그림에서 보시는 미묘한 색깔들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색칠로 구현된 것만은 아니고요. 실제로 튀어나온 물감들의 명암이 맞아서 생긴 것들이에요. 그래서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은 고우의 작품은 그 이해할 수 없어요. 제대로 보면은 감동의 눈물이 나와요. 아니 그 고우하면 이제 같이 따라오는 게 고갱이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시대에 살기도 했지만은 스타일이 너무나 다르다고. 너무나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는데 결국 이 두 관계는 굉장히 전 처음에는 잘 지냈지만 삐꺼덕거리는데요. 그거를 암시하는 그림이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의자 2개예요. 왼쪽은 이제 자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고갱의 의자라고 불렀어요. 하나는 낮이고요. 하나는 밤이에요. 자기는 낮에 편안하게 의자 위에 뭐가 놓여 있냐면은 담뱃대가 놓여 있어요. 그냥 툭 놓고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으로 의자를 그리고 있는데요. 건너편 고갱을 보면 촛불이 놓여 있고 책이 2권이나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의자도 암체어예요. 밤에도 촛불 켜놓고 책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자를 통해서 드러난 자기의 개성은 좀 더 밝고 명랑하고 그냥 서스럼 없이 대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면 고갱은 좀 내면적이고 고집이 되게 강하고 약간 자아에 좀 몰입되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파국적인 관계 그걸 암시하는 그림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낮과 밤이다. 서로 엄청 싸웠죠. 예, 네. 아주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싸우는 거야? 왜? 고우는 고갱을 너무 좋아하는데 고갱은 은근히 고우를 좀 깔봤던 것 같아요. 이야. 약간 고갱은 때- 다 깔본 것 같아요. 다 한 수 아래로. 네, 다 좀 자아가 너무나 강하고 자기 세구나.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컸던 사람. 저는 사실 고갱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왜요? 이렇게 고흐가 보통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같이 그린 그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담 진우라고 같이 자주 가던 카페에 있는 그 여자분을 모델로 두고 두 그림이 있는데 고흐는 그분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분을 되게 예쁘게 좀 날카롭게 그림을 그렸다면 같이 그린 고갱은 그분을 되게 해학적으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좀 고갱이 전반적으로 고흐가 좋아했던 거에 대해서 좀 깔보고 그렇게 하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더라고요. 입을 그래서 엇나갔구나. 저는 그런 둘이 같이 살면 안 돼요. 예술가 두 친구끼리 동업하면 안 좋은 된다.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맞아. 진짜 싸워. 그냥 미켈란젤로랑 레오나르도 다빈치 정도처럼 한 도시 정도에 좀 떨어져 살면 자극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일화인데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천장화를 그릴 때 바로 옆에 교황이 살던 바티칸 궁에서 라파엘로가 그림을 그려요. 이것도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자기보다 8살 어린 재능 있는 그 작가가 바로 옆에서 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비교되겠다. 근데 이제 라파엘로는 일찍 죽어요. 근데 라파엘로가 죽고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미켈란젤로가 무슨 얘기하냐면 걔 그림 다 내 거 베낀 거야. 아, 정말 옹졸하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야 될 정도고. 근데 그 미켈란젤로가 이제 위에 한참 선배 레오나르도 다빈치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싫어했다 그러면서 다빈치도 예쁘게 보다가 하도 치고 오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미켈란젤로가 점점 우락부락하게 그리기 시작한 시점이 오고 천지창조도 보면 다들 완전히 무슨 바디빌더들 같잖아. 그래서 다빈치가 한 말이 있어요. 호두를 가득 넣은 자루 같다고. 우리서 그런 라이벌 관계? 네, 그런 것들이 또 우리 같은 수세 사람들한테는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최근에 좀 화제가 많이 됐던 건데 1억 4천만 원짜리 바나나로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벽에다가 덕테이프로 바나나를 붙여놓은 게 작품이라고 해요.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어떤 거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겠다라고 붙여놓은 거래요. 예를 들면 또 똑같은 노란색인데 왜 금은 귀하고 바나나는 안 귀하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그런 생각을 갖고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데 네. 저 작품을 행위예술가인 다투나라는 사람이 관광객이 지나가는 걸 그냥 보고 있다가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떼서 껍질을 까서 먹어요. 먹었다며 저거를. 네, 근데 그렇게 먹은 것도 하나의 예술로 본다는 게 저 되게 신선했거든요. 저 원래 물어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새 바나나 붙여. 그런데 그냥 하나 에피소드로 생각하지만요. 요즘 전 세계 그 인스타에 저 작품 패러디한 게 다 있어요. 예, 연예인들도 하고. 네, 자기가 좋아하는 뭐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테이프로 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작가의 행위 하나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 또 바뀐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약간 좋아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더 이슈가 됐죠. 바로 행위미술가가 참여해서 그걸 먹어줬기 때문에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림이 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협업을 한 거죠. 아까 여기 그 곰브리치에서 나온 중요한 얘기지만 관람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작가의 의도를 이해 못하거나 오해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보다도 우리 관람자도 작품의 일부니까 가서 일단 열린 마음으로 일단 보고 느낌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미술이 좋아지지 않을까. 아무리 명작이라도 아 그렇구나 유명하겠다고 지나가는데 별로 알지도 못하는 작가인데 그 앞에서 한 15분 앉아있게 하는 작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취향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좀 자신감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야.